부산항 제7 부두는 잿빛 장대비와 거대한 크레인의 굉음 속에 잠겨 있었다. 이진아는 낡은 캡 모자를 푹 눌렀어 땀방울이 맺힌 이마와 청초한 얼굴을 가렸다. 그녀는 손에 든 화물 목록 단말기를 꽉 쥐고 번쩍이는 컨테이너 번호들을 매서운 눈빛으로 훑어내렸다. 지난 6년 동안 그녀의 삶을 지배해온 것은 서울의 화려한 향수 냄새가 아니라 비릿한 바닷바람과 진동하는 디젤 기름 냄새였다. 이곳의 거친 공기는 과거의 기억을 잊게 만드는 마취제와도 같았다. 물류센터 통제실 쪽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오며 작업 현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평소 침착함을 잃지 않던 박 소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고함을 지르며 키보드를 내리치고 있었다. 화성그룹의 하반기 핵심 수출품인 고가의 반도체 부품을 실은 컨테이너 선적 시스템이 출항 직전 완전히 마비된 것이다. 만약 30분 내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선적이 지연된다면 영세한 하청업체인 이곳은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고 즉시 파산할 위기였다. 진아는 무거운 안전화를 신고도 놀라울 만큼 민첩하게 움직여 서버실 주위로 몰려든 인파 속으로 파고들었다. 모니터에는 시뻘건 오류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현장 엔지니어들은 화성그룹 본사 지원팀에 전화를 걸어대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로그 기록만 보고도 문제의 본질을 즉시 파악했다. 그것은 단순한 하드웨어 고장이 아니라 그룹 내부에서 사용하는 낡은 보안 프로토콜 간의 충돌이었다. 그녀는 떨고 있는 젊은 엔지니어를 조용히 옆으로 밀어내고 메인 제어 콘솔 앞에 섰다. 평소 말없이 재고 파악만 하던 여자가 지휘권을 잡자 주변 사람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지나는 등 뒤에서 들리는 수근거림이나 의심 어린 시선 따위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날아다니며 경쾌하고 단호한 타건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시끄러운 항구의 소음도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눈앞에 펼쳐진 익숙한 이진법의 세계만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이 보안 시스템은 6년 전 그녀가 화성그룹의 후계자로 불리던 시절 직접 설계에 참여했던 구조였다. 그녀는 시스템의 모든 샛길과 취약점, 그리고 비상 상황을 위해 자신이 심어두었던 백도어의 위치까지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키보드를 보지도 않은 채 복잡한 명령어를 쏟아냈고 시선은 붉은색에서 녹색으로 변해가는 상태 막대에 고정되어 있었다.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귀를 찢을 듯 울리던 경보음이 멈추고 시스템 복구 완료 메시지가 화면 가득 떠올랐다. 숨죽이고 있던 통제실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박 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으나 진아는 감사를 받을 생각도 없이 모자를 더 깊게 눌러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같은 시각 항만 운영 건물 2층의 통유리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남자가 있었다. 화성그룹의 냉철한 전문 경영인 강준혁 사장이었다. 그는 경쟁사의 방해 공작 첩보를 입수하고 직접 현장을 시찰하러 내려왔다가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를 찌푸리며 비를 뚫고 급히 현장을 빠져나가는 왜소한 체구의 여자를 응시했다. 준혁은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즉시 방금 시스템에 입력된 복구 코드를 추출해 오라고 지시했다. 그의 태블릿에 전송된 코드를 확인한 순간 강철 같던 그의 동공이 거칠게 흔들렸다. 군더더기 없이 완벽한 논리 구조와 독특한 데이터 압축 방식은 그가 세상에서 단 한 사람에게서만 보았던 서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6년 전 약혼식 날밤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룹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 여자가 분명했다. 그녀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으면서도 탐욕스러운 이복 오빠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비운의 황녀였다. 한서윤은 그의 약혼녀이기 이전에 그가 지적으로 존경할 수 있었던 유일한 파트너였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유럽의 대도시부터 동남아의 오지까지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그녀가 국내의 거친 부둣가에 숨어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심장이 거칠게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준혁은 보안 유지 명령을 내린 뒤 직접 아래로 향했다. 이것이 자신의 착각인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망설임 없는 보폭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고 그의 시선은 도망치듯 멀어지는 여자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편 현장을 벗어난 지나는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한기를 느꼈다. 너무 많은 사람 앞에서 실력을 드러낸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녀는 서둘러 라커룸에서 짐을 챙겨 며칠간 잠적할 생각으로 출구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빗속을 뚫고 미끄러지듯 다가온 검은색 세단이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가 내렸다. 지나는 발이 바닥에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다.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강준혁의 조각 같은 얼굴과 긴 모를 눈동자는 여전했다. 오히려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더욱 냉혹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준혁은 그녀와의 거리를 좁혀왔고 두 사람 사이에는 빗소리만이 가득 찼다. 그는 화장기 없는 거친 피부와 노동으로 투박해진 그녀의 손을 잠시 응시했다. 하지만 책모자 아래에서 빛나는 그 지적이고 강인한 눈동자만큼은 숨길 수 없었다. 그것은 한때 서울의 비즈니스계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한서윤의 눈빛이었다. 오랜만이군 한서윤. 준혁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귓가에 꽂혔다. 그 목소리는 그녀가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이진아라는 가면을 단숨에 깨뜨렸다. 아니면 유능한 물류직원 이진아 씨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그의 질문에는 비꼼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그녀가 남긴 코드에서 그녀의 존재를 읽어낸 것이 분명했다. 진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더 이상 피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언제부터 눈치챘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노동자의 투박함을 벗어던지고 차분하고 기품 있는 본연의 톤으로 돌아와 있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재벌가 영예로서의 기품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키보드에 손을 올린 그 순간부터 준혁이 희미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화성의 보안 시스템을 만든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당신은 그룹 전체를 구하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나.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오자 익숙한 박하향이 빗물 냄새 섞여 희미하게 풍겨왔다. 난 그저 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아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대꾸했다. 한서윤은 6년 전 그날 밤 죽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건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이진아일 뿐입니다. 그녀는 짐짓 강한 척 말했지만 가슴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강준혁의 등장은 곧 봉인해 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했다.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도 타고난 재능까지 속일 수는 없어. 준혁은 어수선한 항구의 풍경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을 도망치게 만든 그들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 것 같나. 오늘 사건은 곧 소문이 날 테고 최민석 전무가 당신을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일 거야. 최민석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진아의 표정이 굳어졌다. 경영권을 독차지하기 위해 그녀를 모함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이복 오빠는 그녀 인생 최악의 악몽이었다. 준혁의 말이 옳았다. 한번 꼬리를 밟힌 이상 이 평온한 도피 생활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공포 속에서 쫓기거나 아니면 당당히 맞서 싸우거나 둘 중 하나였다. 나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진아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강준혁은 철저한 사업가였다. 그가 옛 정 때문에 이곳까지 쫓아왔을 리는 없었다. 그들 사이에는 항상 감정보다 앞선 이익과 책임이라는 복잡한 끈이 얽혀 있었다. 그룹이 위태로워. 난 이 상황을 타개할 최고의 파트너가 필요해. 준혁의 표정이 진지하게 바뀌었다. 화성모터스가 무너지고 있고 최민석은 그 혼란을 틈타 회장직을 노리고 있어. 당신 조부님은 위독한 상태야. 지금 화성에는 진짜 주인이 필요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젖은 그녀의 어깨를 바라보았다. 돌아가자 한서윤. 더 이상 도망치지 마. 가서 당신의 것을 되찾아. 준혁의 제안은 마치 운명이 던지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진아는 빗속에 서서 눈앞의 남자를 응시했다. 지난 6년은 거짓된 평온을 위해 이름과 재능을 모두 버린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는 억울함과 채워지지 않은 야망의 불씨가 여전히 타고 있었다. 그녀는 거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본 뒤 멀리 서울이 있는 북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숨겨진 보물이 세상 밖으로 나와 오만한 자들을 심판할 때인지도 몰랐다. 검은색 세단의 내부는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숨막힐 듯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이진아는 젖은 옷에서 느껴지는 한기를 무시한 채 강준혁이 건넨 태블릿 PC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는 화성모터스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와 극비리에 입수된 내부 감사 보고서가 떠 있었다. 붉은색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것은 한때 국내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이었던 기업이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썩어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빠르게 데이터를 훑어 내려갈수록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니었다. 이것은 교묘하게 조작된 회계 장부였으며 연구개발비라는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 모든 자금 흐름의 종착지는 단 한 사람 최민석 전무의 비자금 계좌를 가리키고 있었다. 6년 전 그녀를 몰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이복 오빠는 이제 그룹의 뿌리까지 갉아먹고 있었다. 강준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의 표정 변화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 없는 동안 그룹은 하이에나들의 먹잇감이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회장님은 병석에 누워 판단력을 잃으셨고 이사회는 최민석의 뇌물에 매수되어 침묵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화성모터스의 핵심 기술들이 경쟁사의 헐값으로 매각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진아는 태블릿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물에 번진 부산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는 이곳에서의 삶이 고단했지만 평화로웠음을 상기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화물을 검수하고 저녁에는 동료들과 소주 한 잔을 기울이는 소박한 일상이었다. 다시 그 진흙탕 같은 재벌가의 암투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 작은 행복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피땀 흘려 일궈낸 회사와 할아버지의 유산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는 분노였다. 또한 6년 전 억울하게 빼앗긴 자신의 인생과 명예를 되찾고 싶은 욕망이기도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억눌러왔던 자아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준혁은 그녀에게 당장 결정을 내리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머물고 있는 낡은 빌라 앞까지 차를 몰았고 언제든 연락하라며 자신의 개인 번호가 적힌 명함을 건넸다. 차에서 내린 진아는 멀어지는 세단의 미등을 잠시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섰다. 낡은 가로등만이 깜박거리며 그녀의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가 3층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 문 앞에 섰을 때 본능적인 경고음이 머릿속을 울렸다.
평소라면 굳게 잠겨 있어야 할 현관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고 문틈 사이로 낯선 구두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멈추고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꽉 쥐었다. 강준혁의 경고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로 다가와 있었다. 최민석의 정보력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천천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비좁은 방 안에는 건장한 체격의 사내 셋이 흑투성이 신발을 신은 채 서 있었다. 그들 중앙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그녀의 낡은 책상 위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는 최민석의 비서실장이자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해결사 김 실장이었다. 그는 진아를 보자마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실장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천하의 한서윤이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쥐새끼처럼 살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그는 혀를 찼다. 그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의 발치에 던졌다. 그것은 상속 포기 각서와 신체 포기 각서가 교묘하게 섞인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는 문서였다. 그는 얌전히 도장을 찍고 한국을 떠난다면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겠다는 최전무의 전원을 전달했다. 방 안의 공기는 살기등등했고 사내들은 위협적인 자세로 그녀를 포위해왔다. 보통의 여자라면 공포에 질려 주저앉거나 비명을 질렀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진아는 오히려 차분하게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다. 그녀의 입계는 김 실장이 전혀 예상치 못한 서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것은 사냥감이 사냥꾼을 비웃을 때 짓는 표정이었다. 최민석은 여전히 겁이 많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을 울릴 만큼 또렷했다. 직접 오지도 못하고 당신 같은 사냥개들을 보내다니. 그녀는 서류를 천천히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는 사이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 이진아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화성그룹의 진정한 후계자 한서윤이 서 있었다. 김 실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가 손짓하자 거구의 사내들이 그녀를 향해 달려들 기세로 한 발짝 다가섰다. 하지만 진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방금 전 항구에서 그녀가 해킹했던 보안 카메라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그 영상은 김 실장의 차량이 이곳에 도착하는 장면부터 그들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이 영상은 이미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자동 업로드됐어.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내가 10분마다 갱신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이 영상과 함께 최민석의 비자금 계좌 정보가 전 세계 언론사와 검찰청 서버로 전송되도록 설정해뒀지. 물론 비자금 정보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천재적인 해킹 실력을 아는 그들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인 허세였다. 김 실장은 멈칫하며 부하들에게 대기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한서윤이 단순한 경영 후계자가 아니라 천재적인 프로그래머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다. 그녀를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려던 계획은 그녀가 설치해둔 디지털 덫에 의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이를 갈며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려 했지만 통화권 이탈이라는 메시지만 뜰 뿐이었다. 이 건물 주변의 통신망은 내가 잠시 차단했어. 진아가 여유롭게 덧붙였다. 당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내일 아침 뉴스 한 면에 최민석의 몰락과 함께 당신들의 얼굴이 대서특필되는 걸 보거나. 그녀의 기세에 눌린 김 실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감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때 열려있던 현관문 너머로 묵직한 발소리들이 들려왔다. 강준혁이 대동한 경호원들이 좁은 복도를 가득 채우며 나타났다. 준혁은 문틀에 기대어 서서
굳어있는 김 실장과 사내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진아의 안전을 확인한 뒤 김 실장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는 예의 없는 손님들은 배웅해 드려야겠군이라고 그가 낮게 읊조렸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자 김 실장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분한 듯 진아를 노려보며 두고 보자라는 상투적인 협박을 남기고 부하들과 함께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들이 사라진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결의의 찬 공기였다. 진아는 긴장이 풀린 듯 벽에 잠시 몸을 기댔지만 이내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들었다. 짐을 챙길 필요조차 없었다. 이곳에서의 지난 6년은 잊어야 할 과거가 되었고 가져가야 할 것은 오직 단단해진 마음가짐뿐이었다. 그녀는 준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서울로 가죠. 그녀가 짧게 말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이제 도망자 이진아는 없다. 빼앗긴 왕좌를 되찾으러 가는 복수의 화신 한서윤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준혁은 미세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길을 터주었다.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대기하고 있던 채 올랐다. 차가 출발하고 부산의 불빛들이 뒤로 빠르게 멀어졌다. 차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초라한 노동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서울 평창동의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화성그룹 봉화는 밤의 어둠 속에서도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6년 만에 다시 마주한 거대한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양옆으로 열리자 이진아. 아니, 한서윤의 심장 박동이 미세하게 빨라졌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정원수들은 여전히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었지만 그 인공적인 아름다움이 그녀에게는 숨막히는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다. 이곳은 화려한 겉모습 뒤에 차가운 비수들이 숨겨져 있는 전쟁터였고 그녀는 이제 갑옷도 없이 그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현관 앞에는 이미 소식을 들은 최민석 전무와 그의 어머니 최 여사가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반가움 대신 경멸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고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차에서 내리는 서윤을 훑어보았다. 서윤은 낡은 운동화와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예전에 주눅 들어있던 소녀는 온데간데 없고 바닥에서 구르며 단단해진 야생화 같은 강인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최 여사가 먼저 침묵을 깨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비아냥거렸다. 죽은 줄 알았던 전처의 딸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서윤의 남루한 행색을 지적하며 가문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며 혀를 찼다.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품위는 입고 있는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일갈하며 최 여사의 위선을 꼬집었다. 예상치 못한 방역에 최 여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최민석이 나서서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서윤에게 다가왔다. 그는 여유로운 척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6년 동안 밖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은 밑바닥 인생들이 굴러먹던 곳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은근한 협박을 건넸다. 서윤은 그의 말 속에 숨겨진 불안감을 읽어냈다. 자신이 돌아옴으로써 흔들릴 후계자 구도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옅은 미소로 화답하며
그 차원이 다른 곳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응수했다. 그때 집사장이 다가와 한 회장이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전원을 알렸다. 서윤은 두 모자를 뒤로 한 채 익숙하지만 낯선 복도를 걸어 할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서재는 짙은 양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있는 한 회장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맹수처럼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는 손녀의 귀환에 감동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대신 계산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평가하고 있었다. 한 회장은 서윤에게 앉으라는 말도 없이 대뜸 본론부터 꺼냈다. 강준혁에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다며 네가 정말 내 핏줄에 걸맞은 그릇인지 증명해보라고 요구했다. 그는 서류 한 뭉치를 책상 위로 던졌다. 그것은 그룹 내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며 매각설이 나돌던 계열사 화성모터스의 경영실태 보고서였다. 만성적자와 노사분규 그리고 기술 유출 의혹까지 겹친 총체적 난국인 회사였다. 회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조건을 제시했다. 3개월 안에 화성모터스를 흑자로 전환시키거나 아니면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해 오라는 것이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이번에는 제 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호적에서 영구히 제명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다. 이미 죽어가는 기업에 산소호흡기를 달아 살려내라는 말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최민석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쾌재를 부를 것이 뻔했다. 하지만 서윤은 서류를 집어들며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당당하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회장에게 정원을 위임해달라는 단 하나의 조건만을 내걸었다. 인사권과 재무집행권, 그리고 감사권까지 포함한 절대적인 권한이었다. 한 회장은 잠시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세웠지만 이내 흥미롭다는 듯 승낙의 사인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강준혁이 준비해준 단정한 정장을 입고 화성모터스 본사로 출근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회사의 분위기는 참담했다. 직원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고 여기저기서 잡담을 나누거나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임원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올라가자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오전 9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의 임원실이 비어 있었고 출근한 임원들조차 신문을 보거나 골프 약속을 잡느라 바빴다. 서윤은 예고 없이 대회의실에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30분이 지나서야 느릿느릿 나타난 임원들은 어린 여자가 대표로 왔다며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최민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영업본부장은 다리를 꼬고 앉아 껌을 씹으며 서윤을 비웃었다. 그는 6년 동안 가출했던 아가씨가 자동차에 대해 뭘 알겠냐며 비아냥거렸다. 회의실 안에는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퍼져나갔다. 서윤은 아무런 대꾸 없이 빔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는 영업본부장이 지난 2년간 법인카드를 유용해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내역과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이 담긴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떠올랐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영업본부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떨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그에게 즉시 해고를 통보하고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음을 알렸다.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영업본부장을 보며 나머지 임원들은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서윤은 그들을 둘러보며 선언했다. 오늘부터 무능과 나태 그리고 부패는 이 회사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전체 임원의 3셔틀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실무 능력이 검증된 젊은 팀장들을 그 자리에 파격 승진시키는 인사안을 발표했다. 그것은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돋게 하려는 과감한 수술의 시작이었다. 오후가 되자
서윤은 안전모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생산 공장으로 향했다. 현장 분위기는 살벌했다. 밀린 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 때문에 노조는 파업을 준비 중이었고 기계들은 정비 불량으로 멈춰 서기 일쑤였다. 공장장은 본사에서 온 젊은 사장을 불신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여기는 기름밥 먹는 곳이지 아가씨가 구경 올 곳이 아니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서윤은 대답 대신 멈춰선 핵심 조립 라인에 컨베이어 벨트 앞으로 다가갔다. 기술자들도 원인을 찾지 못해 쩔쩔매고 있던 설비였다. 그녀는 능숙하게 공구함을 열어 스패너를 집어들었다. 지난 6년 동안 항구와 물류 창고에서 수없이 많은 기계를 만지며 익힌 감각이 손끝에서 되살아났다. 그녀는 복잡한 배선 뭉치 속에서 마모된 센서 연결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어 교체하고 유압 밸브의 압력을 미세하게 조정했다. 기계가 다시 굉음을 내며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하자 주위에 있던 노동자들의 입이 딱 벌어졌다. 낙하산 사장인 줄 알았던 그녀가 베테랑 엔지니어보다 더 능숙하게 기계를 다루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서윤은 기름때 묻은 손을 닦으며 공장장에게 부품 수급의 문제점과 라인 배치의 비효율성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지적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전문 용어와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는 노동자들의 다친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서여윤은 노조 위원장을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막연한 약속 대신 투명한 경영과 성과급 지급 그리고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녀의 태도에는 권위적인 오만함 대신 동료로서의 존중이 배어 있었다. 자신이 직접 겪었던 밑바닥 생활의 경험은 노동자들의 고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노조 위원장은 그녀의 진정성을 느끼고 파업을 유보하고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밤늦은 시각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장실에 홀로 남은 서윤은 창밖에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첫날의 전투는 성공적이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화성모터스를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최민석은 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을 모조리 차단해버렸고 시중 은행들에도 압력을 넣어 대출을 막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스스로 무릎 꿇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최민석이 모르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암호화된 위성 전화기를 꺼냈다. 전원을 켜고 복잡한 보안 인증을 거쳐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변조된 기계음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그것은 그녀가 도피 생활 중에 인터넷을 통해 구축해놓은 글로벌 지하 투자 네트워크와의 핫라인이었다. 10분이다. 계획대로 진행합시다.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바로 그 전설적인 투자자 S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자신의 대리인에게 지시를 내렸다. 유럽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분산되어 있던 자신의 자금과 우호적인 해외 투자자들의 자본을 한 곳으로 모아 화성모터스에 우회 투자하는 작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최민석의 방심을 틈타 그의 목을 조여갈 거대한 덫이었다. 전화를 끄는 서윤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맺혔다. 최민석은 그녀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녀는 누구보다 강력한 무기를 등 뒤에 감추고 있었다. 이제 곧 화성모터스는 보잘것없는 계열사가 아니라 그룹 전체를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성장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태풍은 가장 먼저 오만한 최민석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무실에 불이 꺼지고 서윤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으로 벽에 걸린 조직도를 응시했다. 가장 꼭대기에 있는 회장 자리, 그리고 그 아래 최민석의 이름. 그녀는 붉은 펜을 들어 최민석의 이름 위에 과감하게 X표를 그었다. 호랑이 굴에 들어온 이상 호랑이를 잡지 않고서는 나갈 수 없었다.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조명 아래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대연 회장은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오늘은 화성그룹이 주최하는 연례 자선 파티가 열리는 날이자 최민석 전무가 자신의 입지를 대외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해 공들여 준비한 무대였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크리스털 잔에 부딪혀 산란하고 최고급 와인 향기가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참석자들의 관심은 주최자인 최민석보다 오늘 공식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 한서윤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VIP 대기실에 앉아있던 최민석은 샴페인 잔을 돌리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다. 그는 오늘 밤을 위해 치밀한 각본을 짜두었다. 6년 동안 밑바닥 생활을 전전하며 거칠어졌을 서윤을 우아한 백조들 틈에 던져놓고 그녀가 얼마나 초라하고 이질적인 존재가 되었는지를 만천에 보여줄 생각이었다. 그는 이미 매수된 기자들에게 서윤의 실수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고 대서특필하라고 지시해둔 상태였다. 그녀가 촌스러운 실수라도 저지른다면 그것은 곧 화성그룹 후계자로서의 자질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 뻔했다. 최 여사 역시 아들의 계획에 적극 동참하며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서윤에게 드레스 코드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파티의 격식에 맞지 않는 낡은 옷을 입고 오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 귀부인들에게 6년이나 가출했던 아이가 예법이나 제대로 기억하고 있을지 걱정이라며 짐짓 안타까운 척 연기를 펼쳤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서윤은 이미 망신살이 뻗친 비운의 공주님으로 전락해 있었다. 하지만 연 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장내 아나운서가 한서윤 사장의 입장을 알렸을 때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최민석과 최 여사가 기대했던 촌스러운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서윤은 짙은 미드나이트 블루 컬러의 머메이드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장식 하나 없이 심플한 디자인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녀의 완벽한 비율과 하얀 피부를 돋보이게 했다. 목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긴 고풍스러운 진주 목걸이 하나만을 착용해 절제된 우아함을 과시했다. 그녀의 옆에는 강준혁이 턱시도를 완벽하게 갖춰 입고 에스코트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걸어 들어오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압도적이었다. 서윤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시선 처리는 여유로웠으며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노동으로 다져진 건강한 신체는 드레스핏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었고 지난 6년의 시련이 선물한 깊은 눈빛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기묘한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넋을 놓고 셔터를 눌러댔다. 최민석은 쥐고 있던 잔을 부러뜨릴 듯 꽉 쥐며 표정 관리에 실패했다. 자신이 상상했던 그림과 너무나 다른 전개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서윤은 최민석과 최 여사 앞으로 다가와 우아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동작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예법이 깃들어 있었고 오히려 과하게 치장한 최 여사가 촌스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라버니.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뼈가 있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아 설레네요. 최 여사는 떨리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맞받아쳤다. 그래, 밖에서 고생이 많았다더니 생각보다 몰골이 괜찮구나. 나는 네가 싸구려 소주 냄새라도 풍기며 들어올까봐 노심초사했단다.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주위 사람들이 듣도록 유도했다. 천박한 출신 성분을 들춰내 망신을 주려는 얄팍한 수작이었다. 주위에 시선이 집중되자 서윤은 미소를 잃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노동의 현장에서 흘리는 땀 냄새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일하지 않고 얻은 부와 권력에서 나는 썩은 냄새가 더 부끄러운 법이지요.
그녀의 날카로운 일침에 주위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최 여사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서윤은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건배를 제의했고 상황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승리로 정리되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최민석은 두 번째 함정을 가동했다. 이번 행사의 주빈이자 유럽 자동차 시장의 큰손인 프랑스 투자그룹의 회장 앙리 뒤포르가 도착했다. 최민석은 통역사를 대동하고 그에게 다가갔지만 서윤을 일부러 배제하려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서윤을 불러쓰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윤이 6년간 공장에서 일하느라 어학감각을 다 잃어버렸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복잡한 비즈니스 프로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게 만들 심산이었다. 서윤아, 뒤포르 회장님께 인사드려야지. 아, 혹시 불어는 다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최민석이 비꼬며 말했다. 뒤포르 회장은 다소 거만한 태도로 서윤을 바라보며 불어로 빠른 질문을 던졌다. 화성모터스의 현재 상황과 미래 가치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최민석 옆의 통역사가 당황하여 통역을 하려던 찰나 서윤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유창하고 완벽한 발음의 불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서여윤은 단순히 언어만 구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프랑스 상류층 특유의 화법과 매너를 완벽하게 재현하며 뒤포르 회장의 질문에 논리 정연하게 답변했다. 그녀는 화성모터스의 기술적 잠재력을 설명하면서 프랑스 문학의 구조를 인용하는 재치까지 선보였다. 뒤포르 회장의 표정은 무관심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이내 깊은 호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파한대소하며 서윤의 손등에 키스했고 최민석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봐야 했다. 이어진 공식 행사 시간. 최민석은 단상에 올라 화성그룹의 실적을 발표했다. 그는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내용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작년 대비 3% 성장이라는 초라한 수치를 포장하기 위해 급급했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은 결여되어 있었다. 참석자들은 예의상 박수를 쳤지만 표정은 시큰둥했다. 최민석이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려던 순간 서윤이 예고도 없이 단상 위로 올라갔다. 사회자가 당황하여 제지하려 했지만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청중을 향해 섰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화성모터스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중대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 회장을 울리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민석은 인상을 찌푸리며 당장 끌어내리라고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강준혁이 미리 배치해둔 인원들이 그들의 접근을 막아섰다. 많은 분들이 화성모터스를 침몰하는 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3개월간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윤은 뒤쪽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거대한 로고가 떠올랐다. 그것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헬리오스 에너지의 로고였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헬리오스는 최민석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문전박대당했던 바로 그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저는 헬리오스 에너지와 화성모터스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공식 선언합니다. 서윤의 선언과 함께 스크린에는 양사 대표의 서명이 담긴 계약서 사본과 구체적인 합작 공장 설립 계획이 나타났다. 헬리오스는 화성모터스에 2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화성모터스를 단숨에 글로벌 플레이어로 격상시키는 메가딜이었다. 연 회장은 충격과 환호로 뒤덮였다. 기자들은 속보를 타전하느라 바빴고 투자자들은 서윤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최민석은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렸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6년간 잠적했던 여자가 그것도 단 3개월 만에 자신이 해내지 못한 일을 성사시켰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서윤이 어떻게 헬리오스 회장과 접촉했는지조차 짐작할 수 없었다. 그것은 서윤이 투자자 S로서 쌓아온 신뢰와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기적이었다. 서윤은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녀는 최민석과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승리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입모양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최민석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이미 주도권은 완전히 서윤에게 넘어가 있었다. 오늘 밤 화성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증명된 셈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서윤은 긴장이 풀린 듯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준혁은 그녀에게 물 한 병을 건네며 조용히 웃었다. 완벽한 데뷔전이었어. 내일 아침이면 모든 신문 한 면이 당신 기사로 도배될 거야. 서윤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야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석 오빠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으니까요.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최민석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더 더럽고 비열한 방법으로 반격을 준비할 것이다. 오늘 그녀가 보여준 힘은 그를 두려움에 떨게 했지만 동시에 그의 사리를 자극했을 것이 분명했다. 그가 어떤 수를 쓰든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화성모터스 직원들이 당신을 믿기 시작했고 주주들의 마음도 움직였어.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혁의 손을 잠시 바라보았다. 6년 전 홀로 도망쳐야 했던 그 밤과는 달랐다. 이제 그녀 곁에는 든든한 아군이 있었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 그날 밤 최민석의 서재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의 물건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며 분노를 표출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헬리오스라니. 그년이 어떻게 그들과 줄이 닿아 있는 거냐고. 김 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최 여사 역시 소파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들은 서윤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최민석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전공법으로 이길 수 없다면 판을 엎어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자금 관리책에게 연락해 화성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하고 서윤에게 횡령 누명을 씌울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내일 당장 시작해. 그년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가짜로 만들어버려. 감히 내 자리를 넘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전화기를 내려놓는 최민석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한서윤이 가져온 헬리오스 계약건은 분명 대단한 성과였지만 만약 그녀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해 그 계약을 성사시킨 것처럼 꾸민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었다. 영웅을 희대의 사기꾼으로 추락시키는 것은 그에게 식은 죽 먹기였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음모가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서윤이 이미 그의 비자금 흐름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헬리오스 에너지와의 계약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화성모터스에 아문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찬사로 도배되었던 경제지 한 면은 순식간에 의혹과 비난의 기사들로 뒤바뀌었다. 증권가 정보지에는 서윤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 유령 회사와 허위 계약을 맺었으며 그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소문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갔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 소문들은 최민석이 고용한 댓글 조작 부대와
매수된 언론인들에 의해 마치 검증된 사실인 양포장되어 대중을 선동했다. 화성모터스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곤두박질 쳤고 성난 소액 주주들이 본사 앞으로 몰려와 시위를 벌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산 라인마저 멈춰 섰다. 최민석의 사주를 받은 주요 부품 협력 업체들이 일제히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부품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었다. 막대한 위약금이 걸린 헬리오스와의 계약 이행이 불투명해지자 시장의 불안감은 공포로 바뀌었다. 서윤이 공들여 쌓아 올린 신뢰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최민석은 이 혼란을 틈타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검찰은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화성모터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파란 박스를 들고 나오는 수사관들의 모습이 뉴스에 생중계되면서 서윤은 부도덕한 경영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직원들은 동요했고 임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서윤을 외면했다. 사장실에 홀로 남겨진 서윤은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창밖에서 들려오는 욕설 섞인 구호 소리를 들으며 깊은 고립감을 느껴야 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한 회장의 건강 악화였다. 손녀가 검찰에 소환될 위기에 처하고 회사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접한 회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최민석은 즉시 보호자 자격으로 면회를 전면 통제했다. 그는 회장의 와병을 이유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그룹의 모든 결제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였다. 병원으로 달려간 서윤은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 병실 문턱조차 밟지 못했다. 최민석은 복도에 서 있는 서윤을 내려다보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게임은 끝났으니 감옥에 갈 준비나 하라고 속삭였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결국 핏줄과 권력을 쥔 것은 자신이라며 서윤의 무력함을 조롱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현실에 분노를 삼키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날 밤 서윤은 강준혁의 안내를 받아 서울 외곽에 위치한 안전가옥으로 피신했다. 도청과 감시의 위험이 없는 그곳에는 고성능 서버와 다수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준혁은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위로했지만 서윤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절망하는 대신 분석하고 있었다. 최민석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둔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다급하다는 증거였다. 완벽해 보이는 그의 공격에도 반드시 빈틈은 존재할 것이었다. 최민석은 여론몰이와 자금줄 차단으로 나를 고립시켰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가 쓴 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 서윤이 모니터 앞에 앉으며 말했다. 그녀는 최민석이 동원한 막대한 로비 자금과 주가 조작 비용이 단순히 개인 재산에서 나올 수 있는 규모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가 그룹의 다른 계열사나 해외 법인에서 자금을 횡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다면 단숨에 판세를 뒤집을 수 있었다. 서윤은 6년 전 부산항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해커의 본능을 깨웠다. 그녀는 화성그룹의 메인 서버가 아닌 최민석의 개인 자산 관리인들이 사용하는 은밀한 사설 네트워크를 타깃으로 삼았다. 방화벽은 견고했고 수많은 우회 경로와 암호화 장치들이 그녀의 침입을 막아섰다. 하지만 서윤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준혁이 구해온 최민석의 과거 법인 카드 사용 내역과 통화 기록을 단서로 패턴을 분석해 나갔다. 준혁은 옆에서 서윤을 보조하며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전달했다. 두 사람은 밤을 꼬박 새우며 거대한 디지털 미로를 헤맸다. 새벽 3시경 서윤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홍콩에 위치한 유령 투자회사 하나를 발견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무역회사처럼 보였지만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보니 최민석의 비자금이 모이는 저수지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자금이 최근 막대한 손실을 입은
파생상품 투자 실패를 메우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최민석은 그룹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인 투자 실패를 덮으려 했고, 그 구멍이 너무 커지자 서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화성모터스를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결정적인 증거 파일들을 다운로드했다. 이중장부와 차명계좌 내역, 그리고 최민석이 직접 서명한 불법자금 이체 지시서까지 확보했다. 이것은 최민석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다.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주가 조작 세력과 최민석이 주고받은 이메일 대화로까지 찾아냈다. 거기에는 헬리오스 계약건을 가짜뉴스로 폄하하고 서윤을 매장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 지침이 담겨 있었다. 이 모든 자료가 공개된다면 최민석은 경영권 박탈은 물론이고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될 것이 확실했다. 서윤은 USB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긴 숨을 토해냈다. 찾았어. 이것으로 끝낼 수 있어. 서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준혁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고생했다고 다독였다. 창밖으로는 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지났고 이제 방역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이 증거를 지금 당장 터뜨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민석을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가 승리에 도취해 가장 방심하는 순간을 노려야 했다. 내일 오전 화성그룹 본사에서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안건은 한서윤 사장의 해임안과 최민석 전무의 회장 직무 대행 승인 건이었다. 최민석은 그 자리에서 서윤을 공개 처형하고 왕좌의 오를 꿈에 부풀어 있을 것이었다. 서윤은 바로 그 축제의 장을 최민석의 장례식장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했다. 눈밑은 퀭했지만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렬하게 빛났다. 준혁은 서윤에게 정장을 건네며 말했다. 준비됐어. 내일 주주총회장은 전쟁터가 될 거야. 최민석은 경호원들을 깔아놓고 당신의 입장을 막으려 들겠지. 서윤은 재킷을 걸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막을 테면 막아보라고 해. 나는 도망자 이진아가 아니라 화성의 주인 한서윤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물러섬 없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한편 승리를 확신한 최민석은 자축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그는 고급 위스키를 마시며 측근들과 함께 내일 있을 주주총회의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서윤은 횡령 혐의로 구속될 것이고 늙은 회장은 병실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할 것이며 그룹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그 누구도 그의 몰락을 경고해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사실은 자신을 위한 무덤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광대처럼 웃고 있었다. 날이 밝았다. 서윤은 안전가옥을 나섰다. 쏟아지던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검은색 세단이 본사를 향해 질주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6년의 도피 생활과 지난 몇 달간의 치열한 투쟁, 그리고 최민석의 추악한 진실이 담긴 USB가 놓여 있었다. 이제 곧 화성그룹의 역사가 바뀔 것이다. 서윤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본사 건물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화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무대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서윤 사장의 해임안이라는 글자가 붉은색 고딕체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억눌린 흥분이 감돌고 있었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마치 거대한 벌떼의 날갯짓 소리처럼 장내를 울렸다. 단상에 선 최민석 전무는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잘 다려진 양복 소매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주주들을 향해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최민석은 마이크를 잡고 침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한서윤이 독단적인 경영으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으며 정체불명의 해외 투기 자본과 결탁해 국부 유출을 시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준비한 조작된 재무 데이터와 거짓 증언 영상이 스크린에 띄워질 때마다 장내 곳곳에서는 탄식과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주들은 동요했고 일부는 한서윤의 이름을 부르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최민석은 이 분위기를 몰아 그녀를 영원히 매장시키려 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제 여동생의 해임을 건의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화성그룹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입니다. 최민석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대강당의 육중한 문이 굉음과 함께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한서윤이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강준혁과 수행 변호인단, 그리고 낯선 외국인 신사들이 따르고 있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최민석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그녀의 진입을 막으라고 소리쳤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서윤의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강준혁이 대동한 경호팀이 그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길을 터주었다.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상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를 띤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압도적인 기세에 주주들은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켜주었다. 아직 제 변론 기회가 남아있을 텐데요. 최민석 전무님. 서윤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또렷하게 강당을 울렸다. 그녀는 단상 위로 올라가 당황한 최민석을 싸늘하게 노려보았다. 범죄자가 심판관 행세를 하는 꼴을 더 이상 봐주기 힘들어서 직접 왔습니다. 최민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하지만 서윤은 이미 마이크를 빼앗아 쥔 상태였다. 서윤은 객석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주주 여러분, 지금 보신 자료들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최민석은 자신의 횡령 사실을 덮기 위해 저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자 최민석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증거도 없이 무슨 헛소리야. 네가 횡령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쳐. 그는 서윤을 궁지로 몰기 위해 준비해둔 거짓 장부들을 흔들어댔다. 그때 서윤이 신호를 보내자 스크린의 화면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최민석이 자랑스럽게 띄워놓았던 프레젠테이션이 사라지고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그것은 어젯밤 서윤이 해킹을 통해 확보한 최민석의 비밀 계좌 내역이었다. 홍콩의 유령 회사를 거쳐 스위스 은행으로 흘러들어간 수백억 원의 자금 흐름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화면 하단에는 최민석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불법 송금 지시서가 확대되어 떠올랐다. 이것이 바로 화성 모터스를 적자로 만든 진짜 구멍입니다. 최민석 전무는 개인 투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회사의 연구개발비를 빼돌렸습니다. 서윤의 설명에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민석은 사색이 되어 스크린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당장 저 화면 꺼버려. 이건 조작이야, 해킹이라고. 그는 통제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시스템 제어건은 서윤의 손에 넘어간 뒤였다. 서윤은 멈추지 않고 다음 폭탄을 터뜨렸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던 헬리오스 에너지와의 계약건. 최 전무는 제가 유령 회사와 계약했다고 주장했죠. 그녀는 뒤에 서 있던 외국인 신사를 앞으로 초대했다. 소개해드립니다. 헬리오스 에너지의 아시아 태평양 총괄, 부사장 제임스 킴입니다. 제임스 킴이 마이크를 잡고 헬리오스의 공식 입장을 밝히자
최민석의 거짓말은 산산조각이 났다. 하지만 최민석은 마지막 발악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 해도 네가 경영권을 가질 자격은 없어. 넌 고작 지분 퍼센트를 가진 애송이일 뿐이야. 이사회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어. 그는 지분율을 무기로 서윤을 압박하려 들었다. 확실히 지분 싸움에서 밀린다면 아무리 도덕적 우위를 점해도 경영권을 방어하기는 힘들었다. 주주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서윤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지분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오해를 풀어드려야겠군요. 그녀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선언했다. 지난 3년간 시장에 풀린 화성그룹의 유동주식을 꾸준히 매입해온 익명의 투자자, 일명 S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투자자 S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그룹의 지분 15%를 확보해 캐스팅보트를 쥔 전설적인 존재였다. 제가 바로 그 씨입니다. 서윤의 선언과 함께 스크린에는 투자자 S의 실소유주가 한서윤임을 증명하는 공증서류가 떠올랐다. 6년 동안 그녀가 피땀 흘려 번 돈과 투자 수익으로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였다. 제 우호 지분과 헬리오스의 투자 지분, 그리고 소액 주주 여러분의 위임장을 합치면 저의 의결권은 51%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게임의 끝을 알리는 체크메이트였다. 최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서윤을 올려다보았다. 자신이 벌레처럼 취급했던 여동생이 사실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던 거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주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윤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최민석의 전횡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이사들도 재빨리 태세를 전환해 서윤에게 박수를 보냈다. 권력의 추가 완전히 기울어진 순간이었다. 그때 강당 뒤편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최민석과 그의 측근들에게 다가가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배임, 그리고 주가 조작이었다. 최민석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놓아달라고 발버둥치며 추태를 부렸다. 이건 함정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한서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의 절규는 비참하게 울려 퍼졌다. 최 여사 역시 공모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되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자들의 카메라를 피해 황급히 끌려나갔다. 서윤은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한때 자신을 핍박하고 쫓아냈던 사람들의 몰락은 생각보다 허무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속에는 통쾌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것은 아프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치유의 과정이었다. 소란이 정리되고 서윤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강당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지 않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난 6년 전은 도망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화성그룹은 특정 가문의 소유물이 아니라 여기 계신 주주들과 수만 명 임직원들의 땀으로 이루어진 터전입니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 없이 즉흥 연설을 이어갔다. 저는 오늘부터 화성그룹의 모든 부조리를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 이름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호소에 주주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그것은 단순한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라 새로운 리더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현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강당에 남은 서윤은 긴장이 풀린 듯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준혁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재킷을 덮어주었다. 해냈어, 서윤아. 완벽한 승리야. 그의 목소리에는 벅찬 감동이 묻어 있었다. 서윤은 그를 올려다보며 엷게 웃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무너진 회사를 다시 세우려면 할 일이 태산이에요.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단단히 말했다. 걱정 마. 내가 곁에 있을 테니까. 네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난 항상 너의 파트너야. 서윤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6년 전 차가운 비를 맞으며 홀로 떠났던 소녀는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과 함께 서 있었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는 최민석 일가의 구속과 한서윤 신임 회장의 취임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시민들은 드라마 같은 재벌가의 권선징각 스토리에 열광했고 화성그룹의 주가는 급반등하기 시작했다. 병실에 누워있던 한 회장도 의식을 되찾고 뉴스를 보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틀렸음을, 그리고 손녀가 옳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서윤은 회장실의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불빛 하나하나가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도망치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도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의 무대로 바뀌어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재판장의 주문이 낭독되는 동안 방청석을 가득 메운 취재진과 방청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피고인석에 선 최민석은 수의를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할 듯 기세등등했던 화성그룹 황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탐욕이 만든 감옥에 갇힌 초라한 죄수만이 남아있었다. 피고인 초애민석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또한 피고인 최미자를 징역 7년에 처한다. 판사의 선고와 함께 법봉이 3번 내리쳐졌다. 그 소리는 마치 최민석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법정 안을 울렸다. 최민석은 비틀거리며 판사석을 향해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교도관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서윤을 향해 악에 받친 눈빛을 보냈으나 서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서윤은 차분한 표정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길고 지루했던 악연이 마침내 끊어졌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기자가 그녀를 에워싸고 플래시를 터뜨렸다.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서윤은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화성그룹은 과거의 오명을 씻고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가 준비된 채 오르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강준혁이 따뜻한 캔 커피를 건넸다. 긴 싸움이었어. 정말 고생 많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커피의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잠시도 쉴 틈 없이 달려왔다. 법적 공방과 경영 정상화를 동시에 진행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준혁이 항상 곁을 지켜준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1년 후 화성그룹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서윤은 취임 직후 환골탈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대적인 기업 문화 혁신을 단행했다. 가장 먼저 권위주의의 상징이었던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와 식당을 없앴고 회장실의 문턱을 낮추어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그녀는 결제 서류의 두께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했고 능력이 있다면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파격적으로 발탁하는 인사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화성모터스는 헬리오스 에너지와의 합작을 통해 출시한 신형 전기차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트를 기록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적재 허덕이던 계열사는 이제 그룹의 캐시카우가 되었고 서윤의 경영 능력에 의구심을 품었던 시장의 평가는 찬사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재벌가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아닌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수식어로 불리고 있었다. 그녀가 보여준 리더십은 단순한 관리형이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뛰는 행동형이었다. 어느 맑은 오후 서윤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요양병원을 찾았다. 휠체어에 앉아 정원의 꽃을 바라보고 있는 한 회장은 1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졌지만 눈빛만은 많이 온화해져 있었다. 서윤이 다가가 그의 어깨에 쇼를 덮어주자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손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왔느냐?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서윤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내가 눈이 멀어 있었다. 핏줄이 뭐라고, 남자가 뭐라고, 진짜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멩이를 껴안고 살았어. 그는 평생을 지배해온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서윤은 말없이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아주었다. 원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역시 시대의 편견과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갇혀 있던 피해자일지도 몰랐다. 건강 챙기세요, 할아버지.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화성을 지킬 거예요. 할아버지가 만드신 토대 위에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성을 쌓을 겁니다. 그녀의 말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진정한 화해이자 세대교체의 완성이었다. 병원을 나선 서윤은 근처의 강변공원으로 향했다. 준혁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한 한강은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준혁은 난간에 기대어 서 있다가 그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강변을 걸었다. 특별한 대화가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편안하고 익숙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다음 달에 헬리오스 본사 방문차 프랑스로 가야 해.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꽤 오래 머물 것 같아. 유럽 시장 확장을 위한 중요한 계약들이 기다리고 있거든. 준혁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혼자 갈 생각은 아니겠지. 그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서윤은 웃음을 터뜨렸다. 글쎄, 유능한 파트너가 동행해준다면 든든하겠지만 화성전자 CEO님께서 너무 바쁘시지 않을까 해서.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리 바빠도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중요한 건 없어. 그리고 나도 프랑스 와인이 그리워지던 참이었거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것은 단순한 연인의 약속을 넘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서의 맹세와도 같았다. 며칠 뒤 서윤은 늦은 밤까지 회장실에 남아 업무를 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피곤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하게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보석가루를 뿌려놓은 듯 아름다웠다. 6년 전 그녀는 이 도시에서 도망쳐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이름조차 버려야 했던 그 시절. 그녀는 자신이 버려진 돌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친 바닷바람과 노동의 고단함 속에서도 그녀는 스스로를 갈고 닦는 법을 잊지 않았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녀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고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빛을 내는 법을 배웠다. 문득 부산항의 비냄새와 기름 냄새가 떠올랐다. 그때의 이진아와 지금의 한서연은 다른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본질은 하나였다. 그녀는 언제나 치열하게 살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불안에 떠는 소녀도 세상에 분노하는 도망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제국을 굳건히 지키는 여왕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6년 동안 도망쳤던 여자라. 서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알고 보니 도망친 게 아니라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도움닫기였던 거야.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펜을 들었다. 서류에 서명하는 그녀의 손길에는 거침이 없었다. 화성그룹에, 아니 한서윤의 진짜 전성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직 안 끝났어. 퇴근합시다. 회장님, 그가 장난스럽게 불렀다. 서윤은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가자. 그녀는 사무실에 불을 끄고 준혁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어둠이 거친 자리에는 눈부신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 빛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그녀는 진정한 재벌가의 보물이었고 그 보물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